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엇을 하며 사셨는지를, 왜 늘 피곤한 얼굴이셨는지를, 왜 우리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애쓰셨는지를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 한 권. 거기엔 3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빛, 우리가 몰랐던 일,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그분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도와달라고. 그저 묵묵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조용한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던 수고, 숨겨졌던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현관문을 조용히 여시고, 조용히 신발을 벗으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시면 응, 그래, 괜찮아 정도로만 답하셨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아버지의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원래 과묵한 분이시구나. 말이 별로 없으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감추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2년생이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라셨고 25에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듬해에 태어났고 동생은 그로부터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에 다니셨습니다. 정확히는 인쇄소 직원이셨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손에 늘 잉크가 묻어 있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푸른색 잉크 자국이 손톱 밑까지 파고들어 있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셨죠. 아빠, 손이 왜 그래?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제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렇게 돼. 아버지는 그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에서 잉크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남색 작업복 차림이셨으니까요. 부끄럽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참관 수업날 작업복 차림으로 오신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작업복을 입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셨는지, 그 손에 묻은 잉크가 우리 가족의 밥이 되고 집이 되고 미래가 되었다는 걸. 아버지는 평일에는 아침 7시에 나가셨다가 저녁 8시쯤 돌아오셨습니다. 토요일도 일하셨습니다. 일요일에도 가끔 나가셨습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대. 어머니가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야구장도 가는데 우리 아빠는 늘 일만 하신다고. 왜 우리하고는 안 놀아주냐고. 아빠도 너희랑 놀고 싶으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니? 어머니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이의 방식으로요. 아, 아빠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바쁘구나. 그래서 우리랑 못 노는 거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1년 반 만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분이셨는데, 평생 아프신 적이 없으셨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70살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차를 밟고 어머니를 챙기고 동생과 상의하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장이 끝났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동생, 셋이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 처음으로 맞이하는 적막함이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겠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해야 해. 이제 해야 해.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동생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방은 작았습니다. 작은 책상, 오래된 옷장, 낡은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물건을 많이 갖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옷도 몇 벌 없으셨고 신발도 2켤레 뿐이셨습니다. 옷부터 정리할까? 어머니가 옷장을 여셨습니다. 작업복 3벌, 평상복 3-4벌, 겨울 점퍼 1벌.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이렇게 적었나?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씩 꺼내 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랍이었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거기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첩 1권, 서류 몇 장, 그리고 낡은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통장들은 뭐야? 나도 처음 보는데. 어머니가 통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통장을 넘기셨습니다. 1장, 2장, 3장. 이게 대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으로 가서 통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1985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당시로서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1990년 것이었습니다. 역시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간 거야? 난 이런 통장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통장들을 따로 갖고 계셨다는 것을. 수첩을 봐야겠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2일 큰형님 사업자금 300만 원. 1985년 3월 8일 동생 대학 등록금 150만 원. 1987년 10월 20일 처남 결혼 비용 200만 원. 1990년 2월 15일 큰형님 빚 갚음 500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페이지, 2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30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수첩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을. 아버지는 큰형님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대셨습니다. 4년 내내요. 동생은 장학금으로 다녔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모두 부담하고 계셨던 겁니다. 처남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동생 결혼할 때도 비용을 대셨습니다. 외삼촌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뻔했는데 친구가 도와줬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아버지셨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먼 친척이 병원비가 없다고 하면 도와주셨고, 고향 후배가 사업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셨고, 동네 이웃이 어려우면 슬쩍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모두 어머니 몰래였습니다. 우리 몰래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많은 걸, 왜 혼자?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혼자 이 모든 걸 떠안으셨을까? 수첩 뒷부분에 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다. 당신이 알면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아이들이 알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었다.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늘 피곤한 얼굴이셨는지, 왜 일요일에도 일을 나가셨는지, 왜 우리한테는 괜찮아라고만 하셨는지,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셨던 겁니다. 수첩을 더 읽어내려가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하루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인쇄소는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되는데 왜 3시간이나 먼저 일어나셨을까요? 수첩에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신문 배달 시작. 6시 30분 종료. 한 달에 60만 원. 아버지는 신문 배달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새벽 어둠 속에서, 그리고 신문 배달이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작업복을 입고 인쇄소로 출근하셨습니다. 인쇄소 일은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8시에 집에 오셨습니다. 그 2시간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저녁 6시 30분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8시까지. 한 달에 40만 원. 아버지는 인쇄소 근처 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관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잠깐 쉬시고 11시쯤 주무셨습니다. 5시간 자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생활.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몇 년을? 수첩을 보니 최소 15년 이상이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사셨다고?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신 거야? 계산해 보니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으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신 겁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전혀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늘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피곤하긴 하셨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면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숙제는 다 했고? 시험은 잘 봤니? 그렇게 물으시고 저희 대답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당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인쇄소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어. 다들 바빴지. 사장님이 점심을 사주시더라고. 퇴근길에 봄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들 뒤에 숨겨진 것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던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돕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던 아버지. 그분은 그 고단함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수첩의 중간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988년 7월 큰형님 사업 실패. 빚 1,500만 원. 형님 대신 갚기로 함. 1989년 3월 은행 대출 1,000만 원. 이자 연 15%. 1992년 11월 추가 대출 800만 원. 형님 빚 정리. 아버지는 큰형님의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큰형님은 80년대 후반에 작은 사업을 하셨다가 실패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셨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큰형님은 도망치듯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큰일 났다. 큰형님은 울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처자식이 무서워하고 있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큰형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뭐, 내가 어떻게? 제가 갚을게요. 형님은 가족들 데리고 조용히 계세요.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큰형님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빚을 혼자 떠안으셨습니다. 1,500만 원. 당시 아버지 월급이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의 2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높은 이자로. 담보도 별로 없으셨기에 이자율이 무척 높았습니다. 그리고 갚기 시작하셨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만 원씩. 아버지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주차 관리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빚을 갚으시고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신은 형님 걱정하실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형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큰형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빚까지 떠안으셨다는 건 몰랐습니다. 조금 도와드리는 거야. 형제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묵묵히 빚을 갚으셨습니다. 수첩의 기록을 보면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매달 빠짐없이 대출금을 갚으셨습니다. 중간에 추가 대출도 받으시면서 결국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총 갚으신 금액은 이자까지 합쳐 약 3천만 원. 그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는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첩을 쥔 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왜 혼자서?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 웃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비용이 1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데. 응, 알아. 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 보내셨지. 그게 돈이 좀 드는데. 얼마? 15만 원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당연히 가야지.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어라. 정말요? 그럼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첩을 보니 그달 아버지는 추가로 야간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1995년 4월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추가. 주 3회, 한 달 20만 원. 제 수학여행 비용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달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새벽 신문 배달, 인쇄소 근무, 저녁 주차 관리, 그리고 밤에는 경비일까지. 하지만 저에게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라고. 또 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교복과 체육복, 가방,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빡빡할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는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달 아버지는 주말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을 하셨습니다. 1998년 2월 주말 건설 현장 일용직 하루 5만 원. 동생 입학 준비 비용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건설 현장 일은 힘듭니다. 특히 50대 중반의 몸으로는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축하한다.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네. 공부 열심히 해라. 동생은 몰랐습니다. 그 교복과 가방이 아버지의 땀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제 수학여행이, 제 학용품이, 제 생일 선물이 모두 아버지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걸. 아버지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늘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들 뒤에 숨겨진 눈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첩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 아이들이 걱정하면 안 된다. 내가 힘들어 보이면 아이들도 힘들어진다. 그러니 웃어야 한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걱정 없이 자라도록 당신의 고통을 숨기셨던 겁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기침이 계속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바빠서요. 바빠서.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1년 전부터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감기야. 곧 나아.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가셨고 그 결과가 폐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는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뭐라고요? 아이들 걱정할까봐. 나중에 말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애들한테 연락해야죠. 아니요.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아이들 괜히 놀라게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말리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에게 한 달 후에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눈치채고 물어봐서였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사실은 말이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리셨어. 무슨 소리예요? 이런 큰일을. 저는 당장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말했구나. 당연히 알아야죠. 아빠가 아프신데. 괜찮아. 치료받으면 돼. 괜찮기는요. 당장 병원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넌 일 바쁘잖아. 일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아버지, 앞으로 병원 갈 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알았어.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 병원 일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구토가 심하셨고 입맛도 없으셨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견디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항암제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치료법을 시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치료법은 더 강한 항암제였습니다. 부작용도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일을 놓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아빠, 이제 일은 그만하세요. 치료에 집중하셔야죠. 아니야. 일해야 해. 왜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해. 치료비 걱정이세요? 제가 드릴게요. 내 돈을 어떻게 받아? 아버지 치료비인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써야지. 아버지 치료비는 아버지가 낸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와 상의해서 몰래 병원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 내가 내주는 거 알아. 아빠,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예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당신 그동안 숨기신 거 있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도 바보는 아니에요. 당신이 인쇄소 월급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집월세 다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짐작은 했죠.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말씀 안 하시니까. 미안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이야기, 저녁 주차 관리 이야기, 주말 일용직 이야기, 큰형님 빚 이야기, 동생 학비 이야기, 친척들 도와준 이야기,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 걱정할까봐. 걱정은요. 당신 혼자 그 고생을 하는데. 괜찮았어. 할 수 있었어. 괜찮긴요.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몰라서.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숨긴 거지. 왜 숨기셨어요?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랐으면 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가장이야.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야. 그게 내가 할 일이었어. 여보, 후회 없어. 정말이야. 당신이랑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마웠어.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와 동생도 병실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이 아버지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수첩과 통장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옷장 속 서류들도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던 편지들도 발견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록하는 사람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적어두셨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루 수입이 얼마였는지, 어디에 얼마를 쓰셨는지, 30년치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산해 보니 아버지는 30년 동안 약 5억 원을 버셨습니다. 인쇄소 월급, 신문 배달비, 주차 관리비, 일용직 수입 등등 모두 합쳐서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 생활비로 약 2억 원, 큰형님 빚과 도움으로 약 1억 원, 친척과 지인들 도움으로 약 5천만 원, 저와 동생 교육비로 약 8천만 원, 집 월세와 이사 비용으로 약 5천만 원, 어머니 병원비로 약 2천만 원, 나머지는 각종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고. 이게 다예요?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쓰셨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돈을 쓰신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옷도 몇 년씩 같은 것을 입으셨고, 신발도 다 달아서야 바꾸셨고, 외식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아빠, 새 옷 사세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멀쩡한데 뭐. 아직 입을 만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쓸 돈이 없으셨던 겁니다. 모든 돈은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셨던 거죠.
서랍 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쓰신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달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언제 건넬지 모르겠소. 아니, 아마 건네지 못할 것 같소. 나는 당신에게 미안한 것이 많소.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 미안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해 미안하오. 당신은 늘 괜찮다고 하셨지만 나는 알고 있소. 당신도 힘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꿈을 키울 수 있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소.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했소.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소. 사랑하오. 늘 고마웠소.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행복을. 유품 정리를 하던 중 큰형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돌아가셨다면서. 내가 가야지. 큰형님은 장례식에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지방에서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하지만 49제 때 오셨습니다. 큰형님은 오시자마자 아버지 영정 앞에 엎드려 우셨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한참을 우시더니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들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큰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살렸어. 내가 망했을 때,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날 살렸단다. 큰형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당신이 벌어서. 나는 그걸 알면서도 갚지 못했어. 큰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평생 빚진 채로 살았어. 동생한테. 큰형님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다오. 내가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이건 받아라. 너희 아버지께 드려야 할 돈이었어. 늦었지만이라도. 저는 봉투를 다시 드렸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다 갚으셨어요. 큰아버지한테 받으실 돈 없으세요? 아니야, 받아야 해. 그게 내 마음이야. 아버지는 큰아버지가 행복하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돈보다는. 큰형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너희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날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다니. 제 학비를 대주셔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돈을 빌려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막막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은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은인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수첩에 기록된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신 도움도 많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눠주신 겁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으셨지만 가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생과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쓴 편지와 동생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미 없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내 결혼식도 보고 싶었고 손주들도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 너희한테 좋은 아버지였는지 모르겠구나. 놀아주지도 못하고 여행도 데려가지 못하고 좋은 것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정말이야.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그것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아들아, 너는 착한 아이야. 늘 아빠 걱정해주고, 동생 챙겨주고, 엄마 도와주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것. 힘들어도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너도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을 아껴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라. 그것이 사는 이유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아빠가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동생도 자기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형, 우리 아버지는 동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 알아. 저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 우리가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빈 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꼭 쥐고 우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가족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살 수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말없이 보여주신 사랑, 희생으로 증명하신 사랑, 평생을 걸고 지켜주신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생겼습니다. 딸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우셨을까?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밤늦게 주차장에서 일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저도 느낍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힘들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이가 웃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버지도 그러셨을 겁니다. 저와 동생을 보며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견디신 겁니다. 30년을. 요즘 저는 딸에게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단다. 왜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거든. 어떻게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딸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커가면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동생도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만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형, 아버지 생각 많이 나. 나도.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래. 미안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 안 하셨대. 응. 그게 위로가 돼.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불평보다는 감사로, 받기보다는 주는 삶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는 것은. 하지만 노력합니다. 매일. 어머니는 지금 우리 집 근처에서 사십니다.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실 차례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여보,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손주도 생겼어요. 예쁜 손녀예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어머니의 머리는 많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십니다. 엄마, 힘드시죠?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 아버지가 더 힘드셨지. 그리고 웃으십니다. 아버지를 닮은 웃음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조용히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그 모든 수고로, 그리고 그 수고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가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어느 날 저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셨단다. 영웅이요? 슈퍼맨처럼요? 아니, 슈퍼맨보다 더 대단하셨어. 왜요? 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족을 지키셨거든. 어떻게요? 말없이 힘들어도 참으시고 아프셔도 웃으시고 그렇게 평생을. 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몰랐어요? 응. 오랫동안 몰랐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단다. 그럼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늦었지. 하지만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처럼 되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 되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제 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조용한 수고, 말없는 희생, 묵묵한 사랑,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가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갑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던 며느리도 만났고요. 딸도 생겼어요. 아버지 손녀예요. 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동생도 잘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대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저희가 잘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평생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몰랐어도 말씀 안 하셔도 묵묵히 사랑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잘 살아라. 행복하게.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느낍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가족에서 가족으로, 영원히. 이것이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수고의 이야기, 조용히 견딘 세월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사랑의 이야기.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셨고, 책임을 다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끝까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말하지 않지만 애쓰시는 분, 힘드셔도 웃으시는 분,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으신 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해 주세요. 늦기 전에 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조용한 수고는 결국 돌아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